자,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들 가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만나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첫 거래일도 빠지질 않네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핵심 키워드는 LFP 배터리 개발 추진한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위원님과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FP라는 키워드가 부각된 구간, 정부 연구개발 과제 추진된다. 민간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FP 쪽으로 힘을 더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는 그 시기가 또 한 번 온 걸까요? 우리가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게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의 역할에 있어서의 구분이 좀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 주도를 한다라는 측면, 예산을 준다라는 측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LFP 같은 경우 제 생각은 민간이 주도를 해야지 정부가 주도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좀 선을 긋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데 금액이 한 230억 정도죠. 이걸 가지고 무엇을 개발할 수 있을지 저는 일단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면 일단 뭐 이론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검증하는 단계,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LFP 배터리를 단순하게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연구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현장에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이것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지 아무리 무슨 뭐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이익을 못 낸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표현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LFP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자동차 업계가 원하면 기업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LFP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자생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뭐 폄하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일단 LFP 배터리가 뭐 싸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키로수가 몇 개, 뭐 얼마 안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었습니다. 이제 LFP 같은 경우도 1000km 나가는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 위험도 좀 적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테슬라도 채택을 하고 벤츠도 채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이건 장기적으로는 뭐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여기에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애둘릴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산업 생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제 다양해졌어요.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산다라는 것에만 의미를 뒀지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NCL 계열로 만든 거냐, LFP냐, 심지어는 이제 전구체로 만든 거냐라고까지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스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 글쎄요, 뭐 꺼져가는 불씨에 약간 뭐 조금 뭐 약간 좀 더하는 정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배터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 높아서 2차 전지 전체가 흔들릴 때도 전고체 쪽은 좀 단단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래 배터리다,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조언을 이렇게 한번 걸까요? 생각해 보시죠. 전고체가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가 쓰고 있는 배터리가 뭐죠? NCL 계열이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LFP죠. 전고체는 우리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하지만 그러면 현대가 제네시스를 만들 때 2025년부터는 전고체를 집어넣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를 하더라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과연 있느냐. 자동차 업계들이 이러한 배터리를 장착하려면 라인을 수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숙련 공정 이런 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명확한 부분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밸류들을 지금 다 땡겨온 겁니다. 이런 밸류들을 땡겨온 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해냐라고 봤을 때는 전 더 할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같은 이야기 이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워낙 2차 전지 관련된 나오는 뉴스들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럼 이사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셀 쪽 배터리 쪽도 있고 양극재, 뭐 전해질 장비까지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구분해서 좀 공략해보는 전략은 어떨지 이 뉴스의 무게감을 좀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굳이 이 뉴스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저는 없을 것이다라는 없을 생각이 것이다. 들어요.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건 이 투자 뉴스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한번 위험했었던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그동안에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지 이 뉴스를 가지고 와 이제부터 LFP 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러한 시선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하나의 기술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몇 천억씩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 몇백억 단위라면 물론 몇백억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구미를 확 당길 만한 그러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뉴스를 가지고 수혜 보는 기업과 수혜를 보지 못하는 기업을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LFP 배터리 하면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이 투자자분들이 좀 익숙한 기업인 코인테크의 주가를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입니다. 뉴스 자체로 보면 정부 주도하에 이제 LFP 배터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좋은 뉴스이긴 하나 주가는 그렇게 매력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냐. 저는 이게 2차 전지주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질문을 이사님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 이후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멘트가 전해지면서 지금은 좀 하락 쪽으로 기운 경향이 있습니다만 좀 분석을 해주시죠. 어떠한 코멘트에 반응을 한 건지 오늘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해주는 게 사실은 요즘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의 흐름을 좀 많이 연동해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이 밸류 자체가 너무 오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밸류로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심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흔히 기술적인 분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에코프로 BM과 같은 시총 1, 2 종목을 뭐 이평선과 박스권 가격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제 마음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이제 사랑을 좀 쏟았던 종목이니만큼 그래도 이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 21선이라고 하는 이평선을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뭐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탈까지는 아니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한번 21선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두 기업 모두 다시 한번 21선 이평까지 내려오게 된다 혹은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이 하방 압력이 조금은 과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에코프로 그룹 쪽은 2차 전지에 근 2주 동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 그 이상의 내용들이 안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이게 딱 끊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보여 계신데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이상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손실권이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였다가 만약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밀려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공략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포트를 조금 가볍게 하시는 것이 길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구간에서 역시 에코프로야 무조건 에코프로 BM이야 이러한 생각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언가 강력한 트리거가 이 수치상 그리고 코멘트상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실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천현 사께서 말씀하신 거가에서 핵심은 그걸로 저는 들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 이상인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많이 나와 있는 내용에 플러스가 되는 재료냐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서 새롭게 주가를 이끌 수 있는 재료냐
아니면 우리가 기대한 거에서 조금 뭐 기대치를 좀 빼야 되는 뉴스냐라고 보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더해지는 뉴스보다는 빠질 뉴스다. 워낙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대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이 그 충격이 좀 다르죠. 우리가 기대를 안 했었던 것들이 기대보다 덜 나왔던 것 충격보다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덜 나온 것은 오히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는 에코프로의 재고자산 증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조 8천억까지 120% 재고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나중에 제가 사업 보고서 나오면 제가 정확히 좀 살펴볼 예정인데 그다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재고자산이라는 게 완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재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쌓아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한 1조 8천억까지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120% 늘어났다라는 것은 일단 회사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 몇백억 안 돼요. 근데 단기 차입금이 1조 2천억이나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프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이라 한다라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1조 2천억인데 지금 에코프로의 1분기 영업이익은 약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내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기 차입금을 리볼빙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자신감 있는 투자와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해 주신다는 분석으로 보기는 너무 어려운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딱 뭐라고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려면 단기 차입금을 일으켜서 결국 운전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 차입금을 일으켜서 재고 자산을 만들었다. 이거는 미래에 만약에 물건이 잘 팔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칫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시장에서 문제된 건데 신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때문인데 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이 부분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둘러싼 이야기들 쭉 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있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히타우류부터 페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은 구리로 좀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께 구리 좀 질문 짧게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 초반부터 강하거든요. 특별한 촉매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산업재로 봐서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구리의 상승 어떻게 오늘은 설명을 하면 될까요? 글로벌 가격들이 좀 세다라는 거고요. 이걸 산업 경기의 회복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구리가 과거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고요. 근데 시장에 지금 관심은 원자재 관련주들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2차전지가 조금 쉬어가면서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에 관심을 좀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역시 믿을 만한 것은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구리 쪽으로 좀 시세가 몰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의 강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저희 헤드라인에 담고 있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이 궁금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 소재 고민 중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 관련주가 페라이트 관련주랑도 좀 교집합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있고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거든요. 계속 히토류로 묶인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종목들은 홀딩, 고고해야 되는 건 자리일까요? 확실히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그러니까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 이제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히토류 혹은 이 페라이트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은 지금 이 단기간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에 저는 이러한 테마 쪽에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이 시세 나는 쪽은 시세 날 때 팔고 시세가 조금 밀릴 때 공포에 좀 매수를 해야 저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1분기 2차 전지 때도 한번 느꼈지만 결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바라보나 안 올라간 종목군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빠르게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 히토류 페라이트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더니
한솔 테크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잡혔어요. 그러니까 네.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18년도에 이 페라이트 적층 시트에 대한 특허 인증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만약 이 히토류라든지 페라이트라는 테마라는 요 섹터가 조금 더 중기화되고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 안 오른 쪽으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이사님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는 분석을 주고 계신 건데 한 종목이 대장주격 종목이 쭉쭉 올라가는 경향보다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혹은 이지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다 2배,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 하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 기업들은 당연히 물려 계신 분들과 또 신규 매수하고자 하는 관심도 물론 높겠지만 저는 이렇게 위험스러운 종목에 굳이 들어가셔서 마음고생을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한솔 테크닉스처럼 아직까지 관심은 못 받지만 그래도 관련 있는 사업과 이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또 하나의 이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패를 가지고 그 안에서 기회를 모색해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로봇에서 중심을 잡고 AI 보안까지 좀 넓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로봇 직접적으로 나온 이슈는 이겁니다. 두산이 미국 최대 자동화 기업과 협동 로봇 개발, 독점 공급 맞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구간인지 위원님과 첫 번째로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로봇이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또 화력을 좀 많이 뿜어낼 수 있는 섹터기도 하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면 많이 쉬어가긴 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뉴스 어떻게 소화될 거라고 저희 전략 짜면 될까요?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업력이 한 20년 가까이 된 청소 로봇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과 중국 때문에라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로봇들은 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로봇에 대한 저는 재료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그 1월, 2월 올랐던 것은 재료보다는 전 수급 논리를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졌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아직까지 실체가 눈에 들어온 건 아니죠. 몇 개월 사이에 로봇 시장이 확 커진 것도 아니고 로봇 시장이 우리들한테 다가온 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쉰 것은 여기서는 올라가기 수급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말 재료는 우리가 몰랐었던 정말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거래량 갖고 돌린다? 수급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규모 투자라던가 뭐 시대를 바꿀 만한 당장 상용화가 될 만큼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날 만큼의 뉴스여야지 그만큼 강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같은 카테고리로 말씀드리고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내용들 그것들이 그동안 감춰졌다가 불과 1,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호령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따라서 해야 하냐고 얘기했었죠. 그게 2차 전지에 관심을 끄는 동안 시장은 쉬었죠. 이걸 쉬어준 건지 그동안 조정을 받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지 해석은 부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돌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은 되는 거예요. 짧게 치는 건 되지만 이제 내가 살 자리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찾아보시죠.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다 보시면 결론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해서 이사님께도 추가적인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로봇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을 때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으면 볼만하다라는 관점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닌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단 사실 이 로보티즈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고요. 제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13,000원에서 15,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32,000원이니까 거의 2배 가깝게 오른 거죠. 그리고 한번 시세가 낮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5,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자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피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성장성 당연히 우리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로봇도 같이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번 큰 시세가 이미 2021년도, 2022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들에게 100%, 200%, 300%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단기적으로 여전히 공략 가능합니다. 네, 조정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해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기업들의 밸류를 좀 높게 잡아서 지금보다 뭐 2배 더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대치만큼 그에 따른 실적이 따라와야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방산, 그리고 앞선 우리가 뉴스 테마로 봤던 구리 대표로 하는 풍산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테마를 받쳐줄 실적이 따라오면 그 종목군들은 오래 올라갑니다. 근데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와 좋은 테마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사실 하나씩 기업들의 손익을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조금은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조건 끌고 가자라는 이 트레이딩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주의 지금 화력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공지능이나 다른 쪽으로는 뻗어나가기 힘들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로봇주의 그 고점 부근의 끄트머리쯤에 2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보안주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나라는 시선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보안주 가운데 그때 이스트소프트 받아봤잖아요. 그쪽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지금 인공지능 쪽은 약하긴 하지만 또 로봇 오르면서 보안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일단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한 번 더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보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같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뒤따라서 좀 따라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다 보니 보안 관련주도 움직이다 말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느끼실 거예요. 로봇의 성장도 챗 GPT의 성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보라든지 보안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2차 전지 중에 양극재, 음극재 올랐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아직까지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AI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안 쪽이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아니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마진이 남길 수 있는 또 산업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엔 같이 커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보안 쪽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좀 편안함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쪽까지 조금 넓게 로봇 시작해서 여기까지 재료들 쭉 얻어봤고요. 저희 이제 계속해서 2위 볼 시간입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 이사님과 이 질문 이어서 좀 짧게만 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뭐 리오프닝이라고 크게 볼 수 있는 뭐 화학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중국 소비 관련된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뭐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안정적인데 좋은 종목, 아니면은 기대보다 좋아서 주가가 세게 나오는 쪽, 가장 의미 부여를 세게 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지금 봐야 될까요? 지금은 후자 쪽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좀 늘렸던 쪽.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했는데 더 좋게 나오면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좋다 했는데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이 또 생기는. 그런데 애초부터 안 좋을 거야, 좋을 리가 없어 그랬는데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고 다음 분기 혹은 길게 봤을 때 올 한 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의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궁금해요. 실적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 실적 시즌은 계속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포인트 정리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일단 엔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른 쪽에 대해서는 화학도 아직이라는 시그널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면세나 이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천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실적을 볼 때 김창수 이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좀 더하면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일단 기본이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2,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자동차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 잘 나왔지만 3, 4분기까지 지속될지 경기 둔화된 부분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실적 발표를 보고서 이거 좀 의문신하는 게 에코프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 3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효성 TNC 같은 경우죠. 1분기가 690억 나왔고 2분기가 1,000억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주가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중국에서 대박이 났고 인도에서 지금 대박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자, 기준점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성적도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하지만 지금 경기 둔화랑 같이 맞물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를 뚫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럼 소위 우리나라 말로 군계 일학인 거죠. 그런 종목들의 시세가 지금부터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엔터 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올 한 해 내내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오늘 GKL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은 결국 실적들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안 들어와도 일본 분들이 와서 그렇게 카지노를 하는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시면 나름대로 시장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볼 수 있는 기준점 딱딱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 1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오늘 건설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금리에 민감한 쪽이기 때문에 대형사 중심으로 조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네옴시티 관련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그 초입에 있는지 궁금해서 이사님께 이 질문 커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됩니까? 사실 의미 있는 한국 방문 계획 그리고 고위급 인사가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대형 건설사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현대건설과 GS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조정의 폭이 제법 이제 세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현대건설 대비 GS건설이 나쁜 것이 없는데 지금의 주가 조정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이 어떤 컨셉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S 같은 경우에도 플랜트 사업과 해외 매출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국내 주택 시장과 조금 더 밀접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쪽에서의 매출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에서는 현대건설이 오히려 우선순위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 건설주들을 보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좀 살아나고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런 시기에 건설주를 투자를 하는 게 과연 편안한 매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인프라 쪽 그러니까 건설 경기, 건설 기계 이쪽은 조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산 밥켓 혹은 두산 밥켓과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진성 TC, DY 파워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설 쪽에 대한 경기 이쪽을 좀 벗어나서 IRA라든지 CRMA라든지 공장들을 지금 빠르게 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주는 그쪽에 조금 더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을 조금 더 높게 가져볼 수 있는 쪽은 건설 대표적인 대형주 쪽보다는 건설 장비 혹은 건설 기계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주들은 주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을 또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섹터라서 조금은 피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순차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이사님과 계속 연결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원픽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호텔신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괜찮다. 네. 아까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그냥 전체적인 가이드만 좀 드렸었고 종목은 또 안 드렸었던 건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그 실적을 이끌었던 쪽이 면세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게 저는 큰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8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가를 잡고 조금은 길게 가볼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어디까지 저희 잡아볼까요? 일단 10만 원을 저는 1차 목표로 좀 잡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만 원대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붙을 수 있어서 10만 원 돌파 시에는 11만 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매력, 실적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볼게요. 오늘 장에서는 원픽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삼성물산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건설주, 다른 건설주와 같이 보지 마시고요. 네. 다른 건설주 이제 김성 이사께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이냐 GS건설이냐 둘 중에 하나 사라면 저도 별로 살 마음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 두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관련 삼성그룹과 관련된 계열사 물량.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짓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 짓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짓고 있는 것은 이번에 삼성물산 리포트에 나왔듯이 태양광 수주를 엄청나게 받아놨어요. 태양광 관련 공사도 삼성물산이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아니라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 없이도 삼성물산 자력으로 현재 지금 잘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라인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랭킹5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